안녕하세요. 영양사 국가고시 강의 유정입니다. 오늘 식품위생 첫 시간이죠. 식품위생 과목의 강의 앞서서요. 잠깐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과목은 분량이 좀 적은 듯 하지만 좀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표라든지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교재 중심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위생 과목은 단순한 이론 과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위생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단체급식이라든지 여러 분야로 가셨을 때 관련성이 깊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에 대한 내용들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의 개념이 먼저 나오는데요. 식품위생의 정의 보시면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재배에서부터 생산, 수확, 저장, 제조로부터 유통과정, 또 판매, 조리과정,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라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 걸쳐서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이라든지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안전성, 그리고 건전성이라는 부분은요.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동식물의 원활한 것들을 건전성이라고 하고요. 완전 무결성은요.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WHO에서는요. 식품위생에 대한 정의가 재배에서부터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과정, 모든 단계에 걸쳐서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그리고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식품위생법상의 정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WHO에 대해서 받고 식품위생법상에서의 정의는요. 식품위생이란 식품, 그리고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즉, 식품뿐만이 아니라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음식을 집에서 조리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배달을 하거나 반찬을 구매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그 편의성을 위해서 구매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식품뿐만이 아니라 그 식품이 담기는 기구나 용기 포장도 식품 위생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식품 위생의 목적은요. 3번 동그라미 보시면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요. 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식품 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셨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식품이라고 하면 식품만 해당되는가 보다 했는데 식품부터 모든 인간이 그 섭취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부분들에 대한 수단들, 또 위생법에서는 식품뿐만이 아니라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하는구나 라고 정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품의 위해 요소가 나오고 있어요. 위해 요소는 생성 요인별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1번 동그라미의 내인성, 2번 동그라미의 외인성, 3번 동그라미의 유기성 세 가지 부분이 나오고 각각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내인성 먼저 보겠습니다. 내인성, 식품의 위해 요소 내인성은요. 안내죠. 안쪽에 식품 자체에서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 유독물질을 내인성 유해 요소라고 합니다. 이 내인성 유독물질, 유해 요소에는요, 자연독이 먼저 나오죠. 자연독. 자연독도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습니다. 이 동물성에는 대표적으로 보거독, 보거에 있는 독들. 그래서 보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 조리사가 조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전문 조리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가 보거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페류독, 시쿠아테라독 같은 경우가 있고요. 식물성 독 같은 경우에는 독버섯 아시죠? 버섯독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시안배당체, 식물성 알칼로이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에 대한 부분도 뒤쪽에서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내인성 유해 요소로 생리작용 성분도 있는데요. 식이성 알레르겐, 항비타민 물질, 항효소성 물질들도 있고요. 내인성 물질들, 유해 요소 같은 경우는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 요소들, 유해 유독 물질들을 말하는구나. 거기에는 동물성인 대표적으로 보거독 같은 거, 조개독, 식물성으로는 버섯독 등이 있구나. 이런 자연독들이 내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외인성은요, 바깥 외죠.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지는 않고요. 외부에서 오염 호mit된 것들을 외인성 유해 요소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 외인성 유해 요소를 차지하게 돼요. 식품 위생에서는요. 이 외인성 유해 요소로 생물학적으로는 식중독균, 경구감염병,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들이 외인성 유해 요소고요. 화학적으로는 방사선 물질, 유해 첨가물, 잔류농약. 잔류농약은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린 건데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지 않은 채 식품에 함유가 되면 섭취하게 되면 외인성 유해 요소가 되고요. 포장재, 용기, 용출물들이 등이 외인성 유해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기성 유해 요소는요.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운반 등의 과정 중에 유해물질이 생성되거나 섭취한 다음에 체내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들을 유기성 유해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유기성 유해 요소에는요. 아크릴알마이드, 벤조피렌, 니트로소사민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류 같은 경우 탔을 때 섭취하게 되면 이런 것도 유기성 유해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식품의 유해 요소는 식품 자체에 함유된 내인성 유해 요소, 그리고 외인성, 외부로부터 혼입된 외인성 유해 요소, 또 제조, 가공, 저장, 운반 중에 이런 과정 주행에 유해 물질이 생성되는 유기성 유해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는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식품의 독성 시험 볼게요. 식품의 독성 시험. 식품의 독성 시험에는 크게 급성 독성 시험, 그리고 아급성 독성 시험, 만성 독성 시험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급성, 아급성, 만성 독성 시험. 급성 독성 시험은요, 생쥐, 흰쥐의 검체를 한 번 투여해서 1, 2주간 관찰한 다음에 실험 동분의 50%, 그러니까 즉 절반이죠. 실험 동분의 절반을 죽게 하는 독극물의 양, 요거를 LD50 반수치사량이라고 합니다. LD50 반수치사량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이 LD50 반수치사량은 실험 동물의 50% 절반을 죽게 하는 독극물의 양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LD50 같은 경우는 실험 동물 체중 kg당 mg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LD50 반수치사량 값이 클수록 속성물질의 독성이 낮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실험동물의 절반을 죽게 하려면 많은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독성이 클까요? 독성이 낮음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반수치사량 값이 클수록 속성물질의 독성이 낮은 거고요. 반수치사량 값이 적어요. 그럼 적은 양으로도 많은 동물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속성물질의 독성이 높은 거죠. 뭘 의미한다. 저거 반비례 값이다.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험 동물의 절반을 죽게 하는 독극물의 양이 이 LD50이 적어야 네, 독극물의 독성이 높다. 근데 LD50 반수치 사량량 값이 크다라는 건 속성물질 독성이 낮다라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급성 독성 시험은요. 네. 니은 동그라미 볼게요. 1에서 3개월 평균 수명이 한 10분의 1 정도 기간에 걸쳐서 단기간에 증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급성 독성 시험은 1, 2주간 관찰을 했다면 아급성 독성 실험은 1에서 3개월 평균 수명이 한 10분의 1 정도 기간에 걸쳐서 단기간에 증상을 관찰하게 되고 이 아급성 독성 시험은 만성 독성 시험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 만성 독성 시험 보겠습니다. 이 만성 독성 시험은 실험 동물을 적어도 2종 사용을 해요. 뭐 생쥐, 개, 원숭이에게 소량씩 장기간, 적은 양을 장기간 투여하는 거예요. 장기간 1, 2년 정도 관찰해서 증상을 관찰하는데 이 만성 독성 시험은요.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최대 무작용량은 디귿 동그라미에 나와 있습니다. 실험 동물의 실험 물질을 장기간 투여를 해요. 뭐 위에서 보신 것처럼 1, 2년간 관찰을 한다고 했죠. 소량씩 장기간 투여를 했을 때 어떤 중독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을 최대 무작용량이라고 하고요. 같은 말로 최대 무해 용량이라고 합니다. 어떤 중독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최대 허용량을 의미하는 거죠. 이 최대 무작용량을 구해서 1일 섭취 허용량을 구하게 되는데요. 1일 섭취 허용량 리을에 나와 있습니다. ADI라고도 해요. 1일 섭취 허용량은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 섭취하더라도 아무런 독성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1일 섭취 허용량을 1일 섭취 허용량을 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매일 먹어도 부작용이 없을 정도의 하루 섭취 한도량을 1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해요. ADI 박스에 나와 있죠. ADI는 최대 무작용량의 안전계수, 이게 100분의 1이고 곱하기 평균 체중을 곱하게 되는데요. 이 ADI를 구할 때 1일 섭취 허용량을 구할 때 100분의 1을 하는 이유는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동물보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의 무작용량을 이렇게 안전계수로 나누게 되고 안전계수를 100분의 1로 한 이유 첫 번째는 동물이랑 사람과의 종간 차이를 고려해가지고 허용량을 10분의 1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개인차가 있죠. 사람과 사람 간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다시 10분의 1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계수는 100분의 1이 되고요. 최대의 무작용량을 안전계수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급성 독성 시험, 아급성 독성 시험, 만성 독성 시험까지 봤고 각각의 개념과 최대 무작용량, 1일 섭취 허용량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식품위생과 미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바이러스가 나오죠. 바이러스는 형태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요. 살아있는 세포, 생세포에만 증식을 할 수 있고 순수 배양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요, 여가 미생물이라고도 하거든요. 여가 미생물. 미생물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고 세균 여과기를 통과를 합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또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하죠. 미생물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합니다. 리을 동그라미, 단백질과 핵산. 핵산도 DNA와 RNA 중 한 가지로만 존재를 하고요. 바이러스는 경구 감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비읍 적어주시고요. 바이러스는 항생제 저항력이 있습니다. 항생제 저항력이 있음.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예방이 최선이에요. 뭐 예를 들어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죠. 예방이 최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놓고 요 내용만 주고 무엇인지 찾아라 하면 바이러스다라고
아실 수 있어야 하고요. 다음은 세균이에요. 세균, 박테리아라고도 하죠. 세균은 원핵세포로 된 단세포 생물입니다. 원핵세포로 된 단세포 생물이다. 형태에 따라서요, 구균, 동글동글한 구형으로 된 구균, 막대 모양의 간균, 나선균으로 형태에 따라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세포벽의 염색성을 따라서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람 염색을 하면요. 그람 염색. 색깔이 자주색, 보라색을 나타낼 때 그람 양성, 그리고 분홍색을 나타낼 때는 분홍색을 나타낼 때는 그람 음성. 이런 그람 음성균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아포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주색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그람 양성 같은 경우에는요, 아포를 형성하는 것과 비아포,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아포를 형성하는 거는 바실러스나 클로스디움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비아포 생성균은 이제 디프테리아나 리스테리아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지금 구균도 지금 나왔는데, 구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람 양성이고요. 아포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요건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세균 같은 경우에는 분열 증식합니다. 네, 분열 증식한다. 이분법으로서 대수적으로 증식을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균 같은 경우는 세대 시간 한 20분 정도 되고요. 세균 중성 pH에서 잘 자라고 산성에서는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균 같은 거 억제시킬 때 중성을 피해서 산성에다가 저장을 하면 더 좋겠죠. 또 균사 외생포자 만드는 종류도 있고요. 편모, 편모, 운동기관입니다. 편모를 가진 것도 있어요. 슈도모나스, 비브리오, 에로모나스 속 같은 경우 편모를 가진 세균이고요. 내열성, 내건성이 높은 휴면 상태의 포자를 형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바실러스 속 말씀드렸고, 방성균 속도 내열성, 내건성이 높은 휴면 상태의 아포를 형성합니다. 산소 요구도에 따라서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는 호기성균, 산소가 없어야 살 수 있는 혐기성균,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살 수 있는 통상 혐기성균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균은 수분이 많은 식품을 잘 변질시켜요. 식중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조식품을 잘 발효시키거든요. 수분이 많은 식품을 잘 변질시키는 거 세균이다. 곰팡이 보겠습니다. 곰팡이는요, 진균류 중에서 균사체를 발육기관으로 하는 진균을 사상균 또는 곰팡이라고 합니다. 균사 만들고요. 그 끝에 포자 형성해서 증식은 균사나 포자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고요.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약산성, pH 한 4.0, 약산성 pH에서 각 잘 자라고 내산성이 높은 편입니다. 곰팡이, 장류, 치주 등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되는 것도 있어요. 장류주류, 치즈,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되고요. 건조식품을 잘 변질시킵니다. 세균 같은 경우는 수분이 많으면 잘 자란다고 했죠. 또 곰팡이 독을 생성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음, 비읍은 묶어서 봐주시게 되면 이제 건조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산성식품 또 고농도 당, 염농도 식품
에서도 이 곰팡이는 증식이 가능하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효모 이스트 보겠습니다. 효모 이스트. 효모는요, 형태는 구형, 달걀형, 타원형, 소세지형 있고요. 효모는요, 출하법으로 증식을 합니다. 출하법으로 증식을 하고 균사를 만들진 않습니다. 균사를 만드는 거 곰팡이였죠. 공기의 존재 무관하게 잘 자라는 통성 혐기성이고요. 약산성 pH에서 잘 자라고 내산성이 높습니다. 술, 발효빵 등의 발효식품 제조에도 이용되는 게 있고요. 발효식품 제조, 또 버터, 치즈, 요구르트, 김치 등의 발효식품을 변질시킬 수도 있어요. 효모는 제조에도 이용되지만 변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효모, 비읍하고 하나 더 적어주세요.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 크기. 크기는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 크기이고요. 그리고 최적 발육 온도는 25에서 30도씨, 섭씨 25에서 30도씨고 섭씨 40도씨 이상이게 되면은 사멸되게 됩니다. 어머, 사멸.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시에 맥주, 포도당, 맥주, 포도주 등 주류에 이용하게 됩니다. 효모에 대한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식품위생상 중요한 세균들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서도 우리가 세균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볼 거긴 한데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전체적인 내용을 좀 훑어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실러스, 공기나 유기물이 많은 토양의 표층에서 서식하여 자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자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식품 오염의 주역입니다. 바실러스. 가열식품의 주요 부패균이고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것으로는 세레우스균 그리고 탄저균이 있습니다. 세레우스, 탄저균. 자, 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그람 양성의 내열성 아포를 생성하고 있어요. 2번 마이크로코커스 보겠습니다. 동물의 표피와 토양에 분포하고요. 바실러스 다음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 마이크로코커스. 육류 및 어패류와 이들 가공품의 주요 부패균이 됩니다. 그람 양성의 무아포 호기성이고요. 단백질 부패균이에요. 단백질 부패균. 단백질 부패균이고 표면 생육을 합니다. 표면 생육. 그래서 변색되고 점진물을 형성할 수 있어요. 3번 슈도모나스. 물을 중심으로 자연에 널리 분포하고요. 저온에서 잘 자랍니다. 저온에서 잘 자란다. 저온균. 어패류의 대표적인 부패균입니다. 자, 이 슈도모나스는요, 그람 음성의 무아포 호기성 강균이고요. 수용성 형광색소를 생성합니다. 수용성 형광색소를 생성한다. 그리고 방부제의 저항성이 큽니다. 방부제 저항성
저항성이 크고 우유를 또 부패시키는, 변화시키는 부패균이기도 해요. 우유를 청색 녹색으로, 우유를 청색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부패균이다. 우유도 뒤쪽에서 보실 거예요. 자, 비브리오 호염균이라고도 하죠. 그람 음성의 무화포 통성염기성 강균이고요. 3% 호염균, 호염성 균이라고 합니다. 물에 서식하고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커스, 그리고 콜레라를 일으키는 비브리오 콜레라가 있어요. 비브리오 콜레라 같은 경우는 경구 감염병이죠. 비브리오 콜레라 있고요. 대표적으로 장염 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폐혈증이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는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가 이제 원인균이 되죠. 5번 스타필로코커스. 스타필로코커스는 그람 양성의 무화포 그리고 구균이고요. 통성 혐기성입니다. 이 스타필로코커스는 대표적으로 포도상 구균이 있죠. 대표적으로 스타필로코커스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표피에서 서식을 하고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스타필로코커스 에리우스가 있습니다. 6번 에슈리키아 그람 음성의 무화포 통성염기성 강균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콜라이가 있습니다. 동물의 대장 내에서 서식한다. 대장균이라고 하죠. 분변을 통하여 토양, 물, 식품 등을 오염시킴으로 식품위생의 지표로 삼습니다. 식중독의 원인으로 되는 거 이콜라이 5157이 있습니다. 7번 클로스트리디움 그람 양성의 내열성 아포를 생성하는 편성 혐기성 강균이고요. 클로스트리디움은 통조림 부패의 원인균이에요. 통조림 원인균이다. 대표적으로 보툴리니스 웰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유기물이 많은 토양, 심층과 동물 대장에 서식을 하게 되고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넘,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리젠스가 있어요. 살모넬라, 살모넬라는 가축, 가금류, 쥐 등의 장내에 서식하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살모넬라 엔테리티리스와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살모넬라 TP가 있죠. 살모넬라는 그람 음성의 무화포 통성염기성 강균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살모넬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르가넬라인데요. 모르가넬라 몰가니가 축적시킨 히스타민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히스타민은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식품위생상 중요한 세균을 봤는데 이 내용은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본 거고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우리 강의에서 또 만나보실 거예요. 그럼 식품위생상 중요한 곰팡이 앞쪽에서 우리가 곰팡이 봤고요. 중요한 곰팡이 총 4가지 나와 있습니다. 아스퍼질러스 나와 있죠. 누룩곰팡이입니다. 누룩곰팡이. 누룩과 메주 등 발효식품의 제조에 이용된다. 네, 주류 장류 제조에 이용이 되고요. 이 아스퍼질러스는 건조식품 변폐시키고 독소를 만드는 독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거죠. 아플라톡신 생성 것도 있습니다. 아스퍼질러스 누룩곰팡이고요. 푸조리움은 붉은 곰팡이에요. 붉은 곰팡이.
식물의 병원균으로 채소나 곡물에 번식해서 독소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푸자리움 붉은 곰팡이는요. 저온에서 식중독성 무백혈구증을 일으키는 독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페니실리움. 페니실리움은 푸른 곰팡이예요. 푸른 곰팡이. 치즈의 발효 등에 이용한다. 과일과 건조식품 변폐시키고 독소를 만드는 것도 있다. 그래서 황변미독 치즈 제조에 이용되게 됩니다. 황변미독 치즈 제조에 이용. 네 번째로 리주푸스. 리주푸스는 거미줄 곰팡이, 빵 곰팡이. 네. 리조푸스, 거미줄 곰팡이, 빵 곰팡이. 빵, 곡류, 과일 등에 번식하고요. 알코올 발효 공업에 이용이 됩니다. 영양 보충 식품별 주요 오염 미생물은요.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곡류부터 채소류, 육류, 어패류, 과실, 통조림, 밥, 우유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얘는 식품위생검사의 지표 미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균군, 대장균, 장구균이 나와 있죠. 대장균군은 유당을 발효시켜서 가스를 형성하는 그람 음성의 무포자 간균입니다. 그래서 시트로박터 속부터 엔테로박터 속, 클렙시엘라 속 등이 속하고요. 대장균군은 동물과 사람의 분변에서 검출이 되고요. 식품위생의 지표 미생물로 취급이 됩니다. 대장균군은 유당을 발효시켜 가스를 형성한다. 그럼 음성의 무포자 간균이다. 대장균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유무를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정성시험이 있고요. 정성시험, 유무를 검사. 정성시험. 이 정성시험 같은 경우는 추정, 확정, 완전시험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를 산출하게 되는 양이죠. 정량시험이 있어요. 대장균군 시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장균은요. 이번에 대장균군 중 분변성 대장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분변성 대장균의 가장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분변의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에슈레키아 콜라이, 네, 이콜라이를 뜻하게 됩니다. 이콜라이. 식물의 동결시, 식품의 동결시 사멸되고요. 검사 시 대장균군의 다른 세균들과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이 지표 미생물로서의 결점이에요. 그래서 분변 오염의 지표군이다. 세 번째로는 장구균, 엔테로코커스예요. 코커스 붙으면 이제 거의 구균인데요. 장구균, 구균은요, 그람 양성의 구균이고요. 그람 양성의 구균이고 대장에서 서식하는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가 대표적이고요. 식품의 동결과 건조시 잘 죽지 않는다는 점이 냉동식품과 건조식품의 분변 오염 지표군으로 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장균군은 분변에 다량 존재하고 분리가 쉽고 식품 매개 장관계 병원과의 관련성이 높지만 분변 오염과의 관련성이 낮고 건조, 냉동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장구균 같은 경우에는 건조라든지 냉동식품 등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서 냉동식품의 분변 오염 지표균이 됩니다. 따라서 대장균군, 장구균을 동시에 검사를 하게 되면 정확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교재에 이제 지표 미생물이 나와 있어요. 지표 미생물. 이 지표 미생물은 질병을 직접 유발하지는 않지만 지표 미생물이 검출되어 있다는 것은 장내에 서식하는 소화기계 감염병균이나 식중독 세균의 공존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표 미생물은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표 미생물까지 봤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품위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식품의 위해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독성시험, 급성, 아급성, 만성 독성시험에 대한 부분, 또 식품위생과 미생물에 있어서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효모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내용들 봤고, 우리가 식품위생 과목이다 보니 식품위생과 위생상의 중요한 세균들이 있죠. 그 세균들에 대한 내용들, 또 식품위생상의 중요한 곰팡이와 지표 미생물까지 내용들을 봤습니다. 식품의 변질 및 보존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